5번 당사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책으로 돌아가서 이론 보면 59부터 69까지 각각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산 먼저 보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요.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 색깔 정하겠습니다. 네. 재무상태표 계정이고요.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더라. 거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같이 유동, 비유동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학습하시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 다음에 현금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화라고 하는 지폐와 동전에다가 통화를 대용하는 증권인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 수표라던가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송구 수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가 도래한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등은 다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그 다음에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인데요. 지금 당좌예금, 즉 당좌수표를 발행하려고 하면 당좌예금에 잔고가 있어야 됩니다. 잔고가 없을 때도 발급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당좌차월이라고 하고요. 당좌차월을 사용하는 경우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라는 계정을 쓰기 때문에 이계정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박스에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하면 당좌예금,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하면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하면 현금, 수취하면 현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라는 거고 자기네들이 발행한 당좌수표 또는 당좌수표를 수취하면 당좌예금이다 라고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예금, 이거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죠. 현금이나 마찬가지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 당시, 여기 취득 당시 별표고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금성 자산의 특징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용이하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만기 개념이 없고요.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 1 현재가 아니라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정이 현금 가부족 계정입니다. 그래서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장부를 실제와 맞추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가부족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는 이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을 장부를 증가시키고 현금 가부족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현금 가부족 없애고요. 자비익 처리합니다. 근데 결산 때 이것을 발견하면 현금 가부족 계정은 나오지 않고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익이라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 반대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현금 가부족까지, 네, 거기까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태 여러분 이론을 보셨으니까 05번 당좌자산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약속어음, 2번 당좌예금, 3번 타인 발행 수표, 4번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 공채 또는 사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알겠죠? 여러분 약속어음 뭐죠? 매출 채권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다음의 내용을 당자예금 관련 이계정제를 사용하여 분개한다면 당자 차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자예금 계정 관련돼서 당자예금 관련돼서 이계정제를 쓴다라는 거는 당자예금과 당자예금 잔고가 부족했을 때 당자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계약한 당자 차월 이 두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50만원에 취득하고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주다. 현재 당자예금 통장 잔액이 30만원이며 당자 개설 시 당자 차월 한도는 100만원으로 예약되어 있다. 계약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자 차월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만원 여기에서 지금 30만원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자 수표를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원을 그 남은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부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만원까지는 당자예금의 잔액이 없어도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당자예금 통장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우리가 당자 차월 계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당자 차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다? 50만원 중에 30만원이 있으니 차월은 3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예, 03번. 다음에 현금 과부족 계정의 괄호 안에 알맞은 설명으로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쪽 좌측 편 괄호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12월 31일자고요. 현금 과부족 계정의 12월 31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데 실제 잔액보다 8만원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알맞은 내용은 결산 시점까지 현금 과부족 8만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잡이익으로 처리하다. 그럼 10월 1일 분기 한번 해볼까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8만원이 되겠죠,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장부가 8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가 8만원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2번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산일에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8만원이 많아 잡이익으로 처리하다. 결산일에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8만원이 많은 걸 발견했을 때에는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오지 않고요. 차변에 현금 8만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여기 현금 과부족이 안 오고 뭐 잡이익 8만원으로 오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계정에는 없겠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잔액보다 8만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다는 10월 1일 분기이기 때문에 정답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결산 시점까지 현금 과부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잡손실 아니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죠. 04번 다음의 내용을 분개할 경우 차변에 기입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네, 내용 보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상장기업, 주식회사 광명의 주식 100주를 1주당 5,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2만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죠? 50만원이죠. 그래서 5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대변에는 현금 52만원입니다. 차변에는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상장된, 판매 가능한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샀을 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고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맞게 하셨나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5일 날 주식회사 행복의 주식 10주를 1주당 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얼마죠? 만원 곱하기 10주. 암산되죠?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렇게 먼저 분개가 5월 25일께 있을 거고요. 5월 30일 분개는요. 단기 매매증권이 6주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6만원이 나갑니다.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62,000원. 72,000원이네요. 7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12,000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12월 31일 주식회사 행복의 주식 한 주당 공정가치는 9,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주고 샀죠? 10,000원 주고 샀는데요. 지금 10주 사서 6주 팔았으니까 4주가 남아 있습니다. 4주의 공정가치가 한 1주당 1,000원씩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4,000원이 발생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분기는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 4,000원만큼이 나가야 돼요. 왜? 공정가치가 9,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얼마? 4,000원이라고 봅니다.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은 1,000원이다. 천만의 말씀 4,000원입니다. 2번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이익은 12,000원이다. 예, 맞죠? 12,000원. 파란 걸로 해볼까요? 예, 12,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표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9,000원 곱하기 4주 해서 36,000원 맞습니다. 기말 현재 주식회사 행복은 주식 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주 중에서 6주를 팔았으니까 4주를 보유하고 있겠죠. 틀린 거는 정답 1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운.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 다음은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단기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이냐? 여러분 T자 계정으로 외상매출금 계정을 그리면요. 차변에 기초가 있겠죠. 기초 24,000원. 발생액은 이쪽에 오겠죠. 여러분. 단기 외상매출금 금액이 18만원이래요. 그리고 기말 잔액이 얼마냐면 5만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인지 여기 구할 수 있겠죠. 얼마? 20만 4천원에서 5만원을 뺀 15만 4천원이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된다. 네, 맞으셨나요? 07번입니다. 다음은 상품 매출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송이 주식회사 권원에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매출한 다음에 권원으로부터 받으러 어음을 받았네요. 그러면 주식회사 우송은 받으러옴 잔액이 증가한다. 맞죠? 주식회사 권원은 지급어음 잔액이 증가하겠죠. 자기네가 얘는 받았으니까 받으러옴이지만 얘는 그 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고 합니다. 지급어음이 증가한다. 우송은 외상매출금 잔액이 증가한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증가하지 않죠. 왜? 받으러옴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권원은 외상매입금 잔액이 증가한다가 아니고 지급어음 잔액이 증가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맞는 거는 7번의 1번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39페이지. 다음 중 8번입니다. 다음 중 대손을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라고 할 수 있죠. 미수금 할 수 있죠. 미지급금입니다. 근데 자체로 우리가 이렇게 대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답은 4번입니다. 8번에 4번. 9번 다음 거래를 분기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매출처 주식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이 15만원인데 분식회계가 파산됐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10만원이에요. 여러분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되면 외출금 대변에 15만원 일단 못 받으니까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대손충당금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충당금으로 보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 삼각비를 처리한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대손 충당금 1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삼각비 5만원이 됩니다. 예, 맞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9번에는 10번. 여러분 잘 보세요. 계정 과목입니다.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여러분 출장 갈 때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죠? 네, 맞습니다. 2번 가지급금입니다. 봅시다. 다음 중 받으럼 계정에 기입되는 거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드러움 계정에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바드러움 계정에 차변 보겠습니다. 현금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주다. 무슨 지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차입금이겠죠. 근데 1년 내에 갚기로 했으면 단기, 1년 이후에 갚기로 했으면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상관없죠. 2번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에 받을 어음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받을 어음 차변에 상품 매출 얼마 라고 해서 오게 됩니다. 그다음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 어음이겠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4번 상품 매입 시 발행한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되어 당자예금에서 결제하다. 내가 지급어음 대금을 결제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는 차변의 지급어음 없어지고 당자 예금에서 나가겠죠. 됐죠, 여러분? 분계. 여기 지금 이론 문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분계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1번은 그래서 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매출 채권 잔액 2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다음 각 경우에 대한 분계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이 20만원인데요. 1%의 대산을 예상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충당금을 설정한다 라는 의미인데 20만원의 1%는 얼마죠? 2,000원입니다. 근데 충당금 잔액이 없을 때에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하시면 맞고요. 충당금 잔액이 800원 있다라고 하면 차액 되는 부분 차액 보충법으로 1200원만큼 이렇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으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요. 충당금이 2,000원 있는 경우에는 아예 분등계가 없겠죠. 보충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충당금 잔액이 2,500원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대손충당금을 환입시켜야 돼요. 그럼 지금 대손충당금은 대변에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차변에 500원 하신 다음에 대변에다가 대손충당금 환입입니다. 라고 해서 500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인데요. 여러분 이론 잠깐 보고 가실까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보겠습니다. 네, 재고자산에 관련된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대리가 김 부장님 주식회사 호소에서 납품받은 상품 100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5개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될 정도인가? 나대리 파손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호소와 계약 시 약정했던 대로 결함 상품에 대해서는 값을 깎아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함 정도가 반품한다라는 건 우리가 매입한 거를 돌려보낸다는 거죠. 매입한출입니다. 그리고 값을 결함이 있어서 문제의 값을 깎아주는 걸 애눌이라고 하고요. 매입 할인은 내가 매입 대금을 빨리 받았을 때, 빨리 갚았을 때, 매입 대금을 빨리 갚았을 때 할인받는 것을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의 상품 거래 내용에서 우정기업의 상품 순 매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랑기업에서 우정기업으로 상품 10만원을 외상 매입했습니다. 운반비 10만원, 운반비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상품의 순 매입액은요. 여러분들이 상품 대금에다가 운반비, 발생한 운반비를 더하고 조기상환으로 하는 이거는 매입 아까 여러분 하셨듯이 할인이겠죠. 할인 빼주고요. 매입 애누리도 빼주고요. 아까처럼 문제가 있었을 때 돌려보내는 매입 환출도 뺀 게 상품의 순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라고 하면 10만원의 5%는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1만원에서 5천원을 빼면 10만 5천원이 상품의 순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 매입액 개념 그 다음에 순 매출액 개념은 여러분 유념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할인은 빼줘야 되겠죠. 매입 애누리 빼줘야 되죠. 매입 환출 빼줘야 되죠. 아까 2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은 아까 여러분이 10,000원 가산했듯이 매입 시 운반비는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에 매입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3월 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날 여러분들이 매입 100개 개당 200원, 3월 5일 날 매입 50개 개당 22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하고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80개는 먼저 들어온 200원짜리가 나갔겠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200원짜리는 20개 200원 남았어요. 그 나중에 들어온 50개 곱하기 220원짜리는 남아있겠죠. 선입선출법에 대한 재고자산 금액은 이 금액이에요. 200원 곱하기 20개 하면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20원 곱하기 50원 하면 11,000원입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후입선출법을 보겠습니다. 후입선출법은요. 나중에 들어온 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20원짜리 50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00개 중에서 몇 개? 30개가 나가겠죠. 그러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은 70개 곱하기 먼저 들어왔던 거, 나중에 들어온 게 나갔으니까 200원, 한 14,000원이 후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05번입니다. 다음에 매입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3월 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동평균법은요. 중간에 들어온 것들, 그러니까 매출 전까지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매출을 하고 거기에 남은 부분을 추가로 매입된 부분으로 평균하는 것을 이동평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총평균법은요. 월 단위로 보통은 하게 되어 있어요. 원가 계산은 월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총 매입 수량, 그쵸? 총 매입 수량,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죠? 총 매입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총 매입 금액을 총 매입 수량으로 나눠서 단가를 구한 것을 어디에도 매출에도 재고에도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총평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평균법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00개를 200원에 매입했고요. 100개를 220원에 매입했습니다. 180개를 매출했는데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평균한 금액으로 180개를 매출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100개 곱하기 200원은요. 금액을 계산해보면 곱하기 200원 얼마죠? 예, 20,000원입니다. 20,000원. 그 다음에 220개 곱하기 100개. 220원 곱하기 100개는 2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누기 200을 해보면 개당 단가는 210원입니다. 그렇죠? 210원이죠. 42,000원 나누기 200 하면 210원입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 매출된 180개는 얼마? 곱하기 180개 곱하기 210원 한 37,800원이 매가예요. 아니,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얘가 지금 100개를 240원에 매입했는데요. 이게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 금액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까 몇 개 남았죠? 180개를 팔았기 때문에 210원 곱하기 20개가 남아있고요. 지금 우리가 100개 곱하기 240원 곱하기 100개. 그러면 210원 곱하기 20개는 얼마? 4,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40원 곱하기 100개는 네, 24,000원입니다. 28,200원이요.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상환 재고자산의 금액입니다.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 다음에요. 총평균법은요. 여러분 총평균 한번 해보실까요? 개수가 몇 개죠? 300개고요. 금액은 24,000원 더하기 22,000원 더하기 2만원 한 얼마? 66,000원입니다. 남아있는 게 몇 개죠, 여러분? 120개입니다. 120개 곱하 이건 나누기 300개를 하면
220원이고요. 220원 곱하기 남아있는 거 100개 120개 남아있죠. 곱하기 120원 한 얼마? 26,400원. 네, 26,400원 한 몇 번이? 4번이 정답이겠어요. 그래서 5번에는 답은 4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이나 금액은 같을 텐데요. 이건 지금 매출한 후에 추가로 매입분이 있기 때문에 매출한 후에 남아있는 거 하고 추가로 매입한 부분을 다시 평균해서 평균단가를 재고자산의 금액을 구해야 됩니다. 06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 네. 여기서 보면 정률법은 감가상각 방법인 거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이것을 혼합한 혼합법이 있고요. 지금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할 경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신호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요. 처음에 샀을 땐 10원, 그 다음에 샀을 땐 20원, 그 다음에 샀을 땐 30원. 즉 이게 수량은 일정한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려서 내가 구매하는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기말 재고자산이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순서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구입한 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가장 재고자산의 금액이 높겠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의 경우에 가장 재고자산의 금액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낮은 것은요.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단해야 될 것은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네. 하면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법은 선입선출법에 가깝죠. 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 1번 선입선출법이 가장 기말재고자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왜? 가장 저렴한 것부터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입니다. 1번이고요. 8번은 사실은 상품재고장 이거 하나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지금 그 재고자산에 관련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재고자산 금액을 구했다거나 원가를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서 나타나 있는 표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잘 이해 못했다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재고장을 계속기록법 하에서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틀린 것은 어떤 것인지 찾는 건데요. 여러분 전월 2월 된 게 지금 100개 20원짜리 2,000원이 있습니다. 잔고는 그러면 100개 20원 2,000원이겠죠. 매입을 했습니다. 22원짜리. 그럼 여러분들이 추가로 100개 20원 2,000원은 그냥 내려오고요. 추가로 구입한 100개 22원 22,200원은 이렇게 두 줄로 표기되게 됩니다. 그때 매출이 180개 됐다라고 하면 무슨 법이죠?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일단 100개는 20원짜리 2,000원짜리가 나가고요. 나머지 80원은 나중에 들어온 22원짜리 80개 곱하기 22원 하면 1,760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22원짜리 몇 개 남은 거죠? 20개 22원 하게 되면 440원만큼 남아있게 됩니다. 됐죠? 또 매입을 했네요. 24원짜리 100개를 매입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20개 22원짜리 4,400원하고 그 다음에 100개 24원짜리 금액이 얼마죠? 네, 2,400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고는 20개 22원짜리 그 다음에 100개 24원짜리가 남게 되는 거고요. 매출 원가는 아까처럼 2,000원하고 1,760원을 더한 3,76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이건 재고자산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9월의 상품 매출 원가는 3,760원이다. 정 맞습니다. 10월 1일 상품 재고액은 2,840원이다. 맞죠? 2,400원에다가 440원을 더한 2,840원이 10월 1일 상품 재고액이고요.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액이겠죠. 그리고 9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은요.
2,84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개 남았기 때문에 10월 1일 기초상품 재고액과 9월 말에 월마상품 재고액은 같겠죠. 그런데 그래서 잘못 표기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배터리 꽂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게 9월에 판매 가능한 상품은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더한 6,600원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예, 틀린 3번 9월 말에 월말 상품 재고액은 2,840원이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9번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품, 제품, 원재료 다 재고 자산이죠.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위험 자산이죠. 답은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재고자산의 정의죠.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취득과 제공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는 영업의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입에서 빼죠. 그래서 우리가 순매입액을 구할 때에는 할인,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입 환출을 전부 빼고 순매입액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실질 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과 혼합법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07번 비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01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투자 자산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시된 개정 과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 임차보증금 개발비, 투자부동산. 예, 정답은 4번 투자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토지 구입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4번 기계장치 설치 시의 시운전비까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데 지금 3번은 상품 판매 시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지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창고 건물이 오래되어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상품 운반의 효율성을 높여 수익 창출 상승이 기대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창출 상승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적 지출이라고 하죠.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분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은 50만원이고요. 엘리베이터는 600만원이에요.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면 대변의 개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 될 거고요. 차변에 600만원에 해당하는 거는 건물 계정을 쓰면 되겠죠. 나머지 50만원은 다 수선비를 쓴다. 얼마? 50만원. 정답은 수선비, 건물, 당좌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3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 12월 31일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8년에 1월 1일날 취득했네요. 차량 운반구 금액은 1,000만원이고요. 취득세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취득금액 나누기 내용연수 5년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차량 운반구의 취득금액은 실제 이렇게 취득세라던가 부수되는 비용을 전부 합해야 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1,200만원입니다. 나누기 5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정답은 1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취득세를 차량 운반구 금액에 포함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 5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죠. 정률법인데요. 지금 감가상각 첫 해년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상각 잔액을 구해야 돼요. 미상각 잔액은요.
기계장치 금액이 500만 원이고 2017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한 금액을 찾게 되어 있는데 곱하기 0.45입니다. 네, 계산기 준비되셨나요? 500만 원 곱하기 0.45는 얼마죠? 225만 원입니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은 얼마이다? 225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하게 되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다? 275만 원입니다. 275만 원 곱하기 정률 0.45 한 게 2018년도의 감가상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0.45는 얼마? 123만 7,500원.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다 계산하셨나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8년 1월 1일 비품 처분 시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을 언제 했냐면요. 이때 중요하죠. 16년 1월 1일 날 했습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럼 16년 2017년에 뭐 한 게 있다? 감가상각 한 게 있습니다. 정액법이고요. 잔존가치가 2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비품 300만 원. 감가상각 해보죠. 2016년 감가상각, 2017년 감가상각을 해보겠습니다. 16년은요. 이거 정액법이니까 사실은 같은 금액이겠죠. 그러면 300만 원에서 300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80만 원이고요. 그걸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56만 원씩. 그래서 예, 파란색 표시에서 56만 원. 2017년에도 56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의 합계액은 얼마다? 112만 원 감가상각 했습니다. 그러면 비품 구입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할 때 마이너스 1120 빵빵빵 하게 되면 지금 비품의 장부상의 금액은 188만 원입니다. 얼마 주고 팔았나요? 200만 원. 그럼 이익인가요? 순수익인가요? 이익이겠죠? 장부가치는 188만 원인데 2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12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납니다. 6번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정의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꼭 이론으로 가셔서 이 각각에 나온 내용들에 대한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이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7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비품은 유형자산이지만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되는 구입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김대리의 업무 일지 내용과 관련하여 자산의 증감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일일 자금 일부를 작성하여 최 부장님께 보고 김대리가 지금 업무 일지 쓴 거죠. 박 이사님, 최 부장님과 함께 장단기 자금 관련된 회의 결과 여유 자금을 정기 예금에 가입하기로 결정. 오전 12시입니다. 국민은행에 방문해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서 3년 만기 장기성 예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나의 보통 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나의 당좌 자산은 감소하고요. 3년 만기의 장기성 예금에 가입했기 때문에 투자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건데요. 계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개발비, 영업권, 소프트웨어 뭐죠? 무형자산이죠. 임차보증금은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1월 1일 날 건물은 600만 원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80만 원으로 넘어왔습니다. 9월 5일 날 매각을 했는데요. 얼마에 매각했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5일 건물을 200만 원의 외상으로 처분을 했대요.
처분 당시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분기 한번 해볼까요? 대변에 건물은 얼마짜리가 나가죠? 600만 원짜리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나갔다라고 하면 차변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480만 원. 여러분 딱 보면 건물이 얼마짜리인가요? 지금 120만 원인데 얼마에 팔았나요? 200만 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실제로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미수금은 얼마다? 200만 원이다. 됐죠? 대변에는요. 그러면 건물 지금 차변이 680, 대변에 600.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인가요? 예. 얼마?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아까 6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건물의 지금 금액은 120만 원인데 200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8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건물 처분 시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80만 원이다. 맞죠?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건물의 장부 금액은 120만 원이다. 맞죠? 3번 건물의 취득원가는 600만 원이다. 맞죠? 4번 건물 처분 시에 외상매각 대금 200만 원은 미수금 계정에 기록한다. 정답은 4번 아닌 것은. 네, 11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을 잘못 처리한 당기의 오류가 당해 회계기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라는 것은 비용을 과소한 거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것은 자산을 과대한 거죠. 그러면 비용을 과소했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과대하게 한 거죠. 그래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예, 비용을 과대 계상이 아니라 과소 계상이고요. 당기순이익을 과소가 아니라 과대 계상한 거고요. 자산은 과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분개 한번 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문제 풀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다음 1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9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 특허권, 영업권, 연구비 등은 무형자산인데 임차 권리금은 뭐다? 네, 기타 비유동자산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부채와 자본, 그 수익과 비용으로 마지막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